예를 들어 내가 폭행을 당해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당장 조사를 받거나 피해 진술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찰에게는 다음에 진술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경찰이 지금 피해 진술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안 되면 그럼 사건 여기서 종결할까요? 상대방 처벌 원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몰라서 범죄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박윤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전문 박윤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고소한 사건 아니면 내가 고소당한 사건이 통상 수사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수사 단계별로 유의하시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이제 결론이 나면 사건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주는데요. 그 통지 내용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도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경찰에 고소나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 폭행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시비가 일어나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112 신고를 많이 하게 되고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고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경찰에 사건 접수가 돼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신고나 고소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법에서 반드시 고소를 하라고 정해놓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고죄라고 해서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인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들은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판단을 받기도 전에 경찰에서 각하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친고죄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으로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폭행죄가 대표적인데요. 이건 굳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단순 112 신고만으로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폭행죄의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내가 경찰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리면 이걸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일반 사건들은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고 다시 고소할 수도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 한번 고소 취하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다시 없던 걸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폭행을 당해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당장 조사를 받거나 피해 진술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찰에게는 다음에 진술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경찰이 지금 피해 진술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안 되면 그럼 사건 여기서 종결할까요? 상대방 처벌 원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진술해야지 생각하면서 네, 지금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다시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때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소나 신고가 되면 경찰에서 하는 첫 단계는 통상 고소인 조사나 피해자 조사를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내가 억울한 점이 뭔지를 경찰에서도 알아야 향후 조사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를 가장 먼저 하는데요. 이 피해자 조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 입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들 중에는 사실대로 말하면 상대방의 처벌을 받지 않을까봐 지레짐작해서 과장되게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투자금의 몇 배를 주겠다고 수익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해서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씩
이제 투자금을 받는데 그 사업 실체가 없어서 완전 돈만 날리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분들 중에 투자를 했다고 말하면 사기가 안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이걸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서 대여금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인 경우 사기죄 성립을 좀 엄격하게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라고 해서 다 사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돈을 투자하라고 설명을 할 때 실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가능했냐 아니냐가 사기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설명한 상황이 실제 불가능하다거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투자를 받은 경우도 사기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런데 투자한 경우는 사기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빌려준 돈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 내가 이런 사업 많이 해서 수천억을 벌었다. 수익 생기면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죠. 투자는 이제 수익이 생기면 투자금의 몇 배를 주겠다는 식으로 약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투자금입니다. 그리고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고 이제 만기에 그러니까 변제기를 정해놓고 이자를 정해놓고 만기에 돈을 이제 변제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과 대여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투자는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 투자라고 하면 사기가 안 되겠지 생각하시고 대여금이라고 피해 진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피해자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투자라는 건 금방 밝혀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라고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그냥 투자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사기로 기소할 수 있는데 굳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사실대로 말했다면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도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쟁점이 바뀌어서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기소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투자가 아니라 대여금이 맞네 하는 순간 피의자 말이 맞고 고소인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에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잘 모르는 법률 지식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거나 고민이 되시면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을 받아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피해자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는 피의자 조사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하거나 증거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 다음 단계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